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나이가 어려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피해 여중생이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야, 조용히 해! 온전한 10대들이 할 수 있는 발상이냐고요, 이게.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김장천 변호사. 신동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있었고 많이 때리고 뭐 이런 게 없진 않았겠죠. 다만 그때는 그것이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분쟁화되는 일들은 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뭐 싸우고 뭐 때리고 나서 뭐 둘이 화해하면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나누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나중에 어떤 판단을 받게 하는 뭐 이런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을 판단하는 그 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변론을 하게 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이라는 파트가 또 하나의 분쟁 파트가 된 거죠. 학폭 사안에도 해당하지만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촉법소년,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학폭에 해당하면 과연 이게 어떤 처분에 해당하느냐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들이 학폭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죠. 20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맞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스스로 그 사실관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제가 이게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중학교에 갓 올라갔습니다. 갓 올라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약간 좀 등치가 있었나 봐요. 피부가 약간 좀 검고 그래서 이 남자 몇 명이 그냥 놀린다고 흑돼지야 이렇게 몇 번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학폭이 열렸습니다. 학폭이 열렸는데 가해자들의 부모님들은 사실 친구들끼리 그냥 돼지야, 흑돼지야, 백돼지야 놀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학폭 결정이 나서 사후처분을 받았는데 사후처분이 뭐냐면 사회봉사명령이에요. 사회봉사명령은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졸업을 하더라도 2년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사실 생기부에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기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학폭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건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만큼을 감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 이상의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좀 방어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면 그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생활기록부에 남길 것이냐 아니면 뭐 경한 처분으로 잘 뭐 사과하고 넘어갈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학교 폭력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때리고 뭐 놀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저 정도는 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행위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집단적으로 뭐 폭행을 한다든지 옷을 벗기고 막 촬영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우물을 먹인다든지 뭐 커터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위협을 가한다든지 그렇게 너무 심한 이거는 단순히 놀리고 왕따시키고를 넘어선다. 그런데도 학생이면 학폭위 열어서 그냥 뭐 징계하고 끝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그 학교 내부적인 사정이고요. 너무나 형사적으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뭐 경찰, 검찰을 거치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학생의 연령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인데 10세 이상이 되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법적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형사 미성년자다. 이제 형법의 14살을 맞습니다. 기준으로 그 이하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보다 어린 친구들도 사실 상당한 범죄 행위죠. 이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 사실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것을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과 상의하여서 네네.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선 있게 알리면 그 절차를 통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 학교에 직접 알리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신고센터라는 국번 없이 117 맞습니다. 번호로 전화를 해서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해 학생의 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형사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이게 어떻게 우리 아이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 생각하실 텐데 일단 가해 학생의 부모님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지금 돌입하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을 걱정하시면 되고, 민사나 형사 절차는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대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돌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님들인 경우에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가해자로 지목됐는지, 우리 아이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시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그것을 애들끼리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냥 치부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진행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난 때렸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집단적으로 따돌렸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우선적으로 사과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 내에서, 학교장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사과를 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절차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셔야 되고, 이거를 알리면 내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벗어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알린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알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시고 반드시 그 피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